안녕하세요. 저는 63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한 말도 안 되는 가족의 배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선 설마 가족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두 눈으로 제 두 귀로 똑똑히 겪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이 죽고 난 뒤 시작됐습니다. 남편과는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땐 돈도 없고 둘 다 몸고생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말년엔 그럭저럭 편히 살 정도로 모아놨습니다. 집도 있었고 남편 명의의 상가도 하나 있었고 보험도 몇 개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중 절반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아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걸 제외해도 남은 자산은 꽤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첫째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아빠가 남긴 유산, 법적으로 셋이 똑같이 나눠야 하니까. 셋이라는 말, 그러니까 저 말고 제 자식 셋, 첫째, 둘째, 막내까지 자기들끼리만 나누겠다는 뜻이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내가 너희 아빠하고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야. 너희들 낳고 기르느라 직장도 안 다니고 그 상가도 내가 반은 도운 건데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어머님 선택이잖아요. 요즘 누가 희생하고 살아? 법적으로 남편 유산은 배우자에게 1.5, 자식한테 1씩 나눠주는 거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놈의 법대로가 사람 하나 잡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틈만 나면 찾아와 대놓고 유산 얘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팔고 나눠요. 상가도 팔고 집도 정리하고.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려고? 차라리 전세로 옮기세요. 사람이 죽자마자 그것도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렇게 돈 얘기부터 들이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내심 믿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애들이니까. 돈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대하진 않겠지. 그랬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친정까지 뒤져가며 어머님, 혹시 어릴 때 들어놓은 보험 있으세요? 예전에 무슨 적금 드셨다면서요? 하고 묻질 않나? 둘째는 말도 없이 혼자서 상가 시세 알아보고 막내는 저 몰래 제 통장을 들춰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린 건 첫째가 가져온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엄마, 이젠 이렇게 질질 끌 수 없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상속재산 목록 제출해 주시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덩어리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아꼈고 아이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시장 다녀온 사이 집 문고리에 법원 통지서를 달아놨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한마디로 내 자식들이 나를 고소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전 제대로 숨도 못 쉬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여보, 당신 없이 이 애들 다루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이 날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한참을 울다 겨우 일어나 제가 예전에 적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조차도 잘 몰랐던 제 비상금 계좌 목록이었어요. 오래전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받은 돈 일부와 장사하던 시절 쥐도 새도 모르게 모아뒀던 돈이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계좌. 오직 제 이름으로만 된 저만의 비상금. 그 액수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극간유산에 환장했지? 그럼 제대로 보여줄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날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집을 정리했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따로 계좌를 만들어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는 일부러 빠뜨리거나 늦게 제출했습니다. 전략적으로요. 그러자 아이들이 또 난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끌면 손해예요. 엄마가 숨기는 재산 있으면 더 큰일 나요? 아니, 내가 숨긴 게 아니라 너희가 덤벼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복수는 조용히 준비할수록 제대로 되니까요. 며칠 뒤
집으로 또다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가족 공동 소송 대리인 제 자식 셋이 공동으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모친이 고인의 재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상속 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강제 집행 요청한다. 거기다 상가 명의 변경까지 신청해 놨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된 상가였지만 생전에 남편이 저에게 유언장으로 상속 증서를 남긴 게 있었죠. 그걸 무시하고 제 자식들이 그 상가까지 뺏으려고 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제 생일날조차 아이들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첫째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냥 그 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다 포기할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지만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연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막내한테서 문자가 왔죠. 엄마, 형이랑 형수 오늘 엄마 집에 갔다며? 근데 조심해. 형, 뒤에선 변호사랑 통화하더라. 엄마가 기분 좋아 보였다고 하면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두 쇼였단걸. 저를 안심시키고 제 입에서 뭔가 정보가 나오길 바랐던 거죠. 그날 저는 다시 서류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의 일부를 모아서 신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전 재산, 자식들에게는 1원도 주지 않겠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계약서였죠. 신탁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피상속인으로서 기존의 법적 상속인들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산 전체를 제3기관을 통해 관리 및 위임하며 사후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자식들 이름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평소 후원하던 장애인 복지재단과 지역사회 무료급식소를 명시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절대로 배신한 가족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습니다. 전문 상속 변호사. 조용히 그들과의 싸움을 준비했죠. 며칠 후 법원 조정일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첫째가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우리가 욕심낸 건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힘드니까 그땐 미쳤었나 봐. 둘째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집만이라도 놔줘.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30년 넘게 키우면서 희생한 시간과 마음을 돈으로 치면 너희들이 물어야 할 돈이 더 많을 거야. 내 인생 마지막 선택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그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울던 말던, 누가 쓰러지던 말던 그 순간 속이 뻥 뚫리더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돼 있던 상가 건물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와야 할 날짜인데도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봤더니 세입자가 이러더군요. 아, 그쪽 아드님이 관리인이라고 해서 이번 달부턴 그 계좌로 보내달라 하셔서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제는 불법으로 계좌까지 조작한 겁니다. 저는 곧장 세입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 계좌로 입금하시면 당신도 공범이 돼요. 세입자는 깜짝 놀라며 죄송하다고 했고 저에게 그 가짜 관리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문서 양식, 서명, 인감도장까지 전부 제가 평소 쓰던 서류를 흉내내 만든 위조 문서였습니다. 작성인은 장남의 이름이었고 보증인으로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기였고 절도였고 위조였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제 아들들을 고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꼴은 안 봤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짓이 너무도 뻔뻔했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넘어버린 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들 조사했습니다. 인정은 안 하지만 세입자 진술과 입금 정황으로 기소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도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죠. 엄마,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야?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딱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법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의 피눈물을 닦아낼 날을요. 몇 달 후 기소가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아들에게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공판은 곧 열린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엄마, 진짜 이러지 마. 감옥까지 가야겠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하나 바보 만들고 돈만 타면 대가니까. 이게 너희가 만든 결과야.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판날, 법정에 나란히 선 두 아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자산을 가로채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말했죠. 피고인들은 유산 분쟁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친모이며 처벌을 원치 않길 바란다. 하지만 저는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그들이 제 아들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책임져야 할 범죄자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심지어 문서까지 위조해가며 돈을 가로채려 한 일이니 재판부도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피고인 장남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차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가로챈 액수, 법무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청구소송. 이건 이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자식들 쪽에선 어떻게든 금액을 줄이려 들었고 형편이 어렵다, 실수였다, 엄마가 너무하셨다 같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짓밟은 대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재판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의 메모, 통화 녹음, 심지어 자식들이 남긴 문자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3천만 원, 법무비용 2천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지급하라. 드디어 제가 이긴 겁니다. 그날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손으로 밥을 떠먹여주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저를 찢어 죽일 듯 증오하고 끝끝내 돈에 미쳐 법정에 서게 만든 현실. 너무나 씁쓸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통쾌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내가 진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은 것뿐이란 걸 이 판결이 증명해줬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도시도 옮겼습니다. 상가 관리도 전문 위탁회사에 넘기고 제 신탁 재산은 그대로 사회에 기부되도록 유지했습니다. 자식들에겐 남긴 게 없지만 저 자신에겐 자존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작은 동네에서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후회는 하고 있으려나.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후회든 말든 그건 이제 너희 몫이야.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던 흔적들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다시는 그 아이들과 엮일 생각이 없습니다. 한때는 제 심장이었고 숨쉬는 이유였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가한 건 상처 이상의 살해 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법정에 세우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상가 수익을 가로채고 그 모든 걸 정당화하며 엄마도 잘못한 거 아니냐 말하던 그 뻔뻔한 얼굴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을 그 자식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하나도요. 전혀요. 그들이 굶든 울든 망하든 그건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뜻밖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함께 작은 손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연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욕했을 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찾으러 갈 거예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곧 손편지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다시 열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가슴속에 남겨둔 희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아선 안 된다는 걸 그 아이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한테 김밥 싸주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남편은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혼자예요. 그게 더 편하고 좋아요. 처음엔 이 말을 하며 울컥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 저를 버리고 돈을 선택한 사람들과의 인연은 그날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 가족 때문에, 피부치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란 이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당신을 함부로 무너뜨렸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끝까지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저는 조용하고 단단하며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발밑에서 거짓 밟히지 않을 그 삶을요. 이것이 제가 살아낸 복수였고 제가 지켜낸 제 자존의 기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